이번 5번째 편은 진정한 양자 개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실험의 양자 이론적 해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막스 플랑크는 흑체 복사 곡선을 진동자 에너지의 작용양자라는 가정을 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만 학계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양자 가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전자기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광전효과 실험의 결과를 광양자 가정을 통하여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이 업적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1900년 8월 지금의 스위스 취리 대학으로 당시 스위스 취리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일자리를 원했으나 얻지 못하고 고교의 임시 교사 자리를 얻게 됩니다. 학교 친구의 도움으로 1903년 스위스 베른에 있는 특허청에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특허 관련 일을 하면서 자신이 올림피아 아카데미라고 불렀던 몇 친구들과의 토론 모임을 통하여 과학과 철학에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6살 되던 1905년 5개의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제일 처음 발표한 논문이 광전효과 실험의 양자 이론적 해석에 관한 것이고, 이어서 분자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과 브라운 운동에 관한 것으로 하나는 취리 대학의 박사 논문으로 제출되었고, 이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과 통계역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논문이 특수상대성 논문으로 유명한 식인 E=mc²를 발표한 논문입니다. 1905년은 과학계의 기적의 해라 불리는데 이 세 분야의 업적 각각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업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아인슈타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스승과 동료들의 영향을 덜 받아서 이러한 혁신적인 발상의 연구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00년 전후에서 지난 편에서 잠깐 언급한 볼츠만에 의해 제기된 물체에 대한 원자론적 해석이 점차 진보적인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상황에서 아인슈타인도 물체의 상태가 최소 단위를 갖는 유한계의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로 결정된다면 무한한 연속 공간의 전자기적 상태를 설명하는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과 양립하는 게 어색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발견적 원리라 불렀던 생각으로 플랑크에 의하여 제기된 진동자의 작용양자가 빛의 복사를 설명하는 법칙에서 에너지 양자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플랑크는 E=hν라는 에너지 양자와 개념을 단순히 진동자의 에너지 양자와 진동수 사이의 수학적 관계로만 인식했으나 아인슈타인은 빛은 그 에너지를 가진 입자로 생각하면서 그 빛의 진동수에 의하여 표현된 관계식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이고 빛을 입자로 생각할 때 광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빛은 입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3편의 설명에서 언급한 뉴턴의 빛은 입자라는 생각이 200년 만에 부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의 회절과 간섭의 성질은 파동으로만 설명됩니다만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간적으로 평균화된 특성이 관측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빛의 간섭 현상은 어느 한순간에
양자의 운동을 보여주는 순간 포착이 아니라 수많은 양자들의 운동에 평균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인슈타인이 양자 이론이 확립된 후 물체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는 상보성, 즉 상호 보완적 성질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입자의 파동성은 수많은 입자의 평균이기에 상보성은 입자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평생 양자 이론은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광양자 가설을 헝가리계 독일 물리학자인 레나르트의 실험을 통하여 1902년 알려진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데 적용합니다. 레나르트는 전자를 발생시키는 음극선 연구의 권위자로 190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광전 효과 실험 결과는 당시의 전자기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광전 효과 실험은 금속판에 빛을 쪼여주면 금속판으로부터 전자가 발생하는데 이 전자들을 광전자라고 합니다. 이 광전자를 모으게 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광전자의 발생 여부와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발생된 광전자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현상을 활용하여 빛을 감지하는 광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빛의 진동수, 즉 빛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같은 진동수에서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면서 광전자의 전류를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는 진동수를 변화시키면 낮은 진동수의 빛은 세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광전자가 나오지 않고 어떤 진동수 이상이 되면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광전자의 전류가 감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쪼여주는 즉시 광전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전자를 발생시키는 빛에 문턱 진동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광전자가 발생하고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광전자의 발생 여부는 빛의 진동수, 즉 에너지에 관계되고 빛의 세기는 발생하는 광전자의 수에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전자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전자기 이론은 빛은 전자기파로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는 파동의 진폭의 자승에 비례하고 빛의 에너지의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전자기 이론에 의하여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 빛을 금속 표면에 쪼이면 진동하는 전기장이 금속 표면의 전자를 진동시키면서 흔들어서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을 쪼이고 천천히 광전자가 나올 것입니다. 파동이 얼마나 빨리 진동하는가 보다는 얼마나 크게 진동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빛의 에너지보다는 세기가 광전자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문턱 진동수가 있어 어떤 진동수 이상이어야 광전자가 발생하고 세기는 발생하는 광전자의 양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기 파동 이론으로 광전 효과의 실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광양자 가설을 적용하여 실험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쪼여주는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로 생각하고 금속 표면의 전자와 충돌하는 경우 전자가 표면에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 이상, 즉 문턱 에너지 이상의 광양자로 충돌해야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여 완벽하게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광전 효과 실험을 수행한
반유대주의자로 후에 나치에 협력한 레나르트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물리학자도 기껏해야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한 수학적 도구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컴프턴은 X선 산란 실험의 결과를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을 도입하여 완벽하게 설명하여 빛의 입자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실험은 얇은 금속판 타겟에 한 개 진동수, 즉 단색 X선을 쪼이면 금속막에 의하여 사방으로 X선이 산란됩니다. 산란된 X선의 진동수는 약간 줄어드는데 산란된 각도에 따라 줄어드는 정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컴프턴은 산란 과정 설명에 빛을 아인슈타인의 광자로 가정하고 마치 입자 사이의 충돌로 간주하여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의 입자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5번째 설명을 요약하면 아인슈타인은 빛을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인 광자로 가정하였고 전자기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광전 효과 실험을 광자 가정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설명하였고 컴프턴의 X선 산란 실험의 결과를 광자로 해석하여 빛은 파동이지만 동시에 입자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양자 이론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던 원자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